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진명학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약 20년 동안 이 관악동작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저한테 수업 듣는 애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이름은 유헌명이고요. 네, 오늘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텐데, 1부를 제가 하고 2부를 우리 과학과 대표 강사이신 김태훈 원장이 설명을 할 텐데요. 한번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영 시원찮아서. 오늘 설명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3월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교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 겨울 설명회 때 많이들 오셔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입시에 관한 얘기는 드릴 거고, 오늘은 주로 이제 자연계 아이들의 로드맵 이야기, 그 다음에 비교과 이야기,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회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입시는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 아이들에 비해서는 이과 아이들이 대학 보내기는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이 아이가 나중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게 될 건가를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미리 정해주는 거죠. 전형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을 건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강 카드를 갖고 있어요. 나는 학생부로도 넣을 수 있고, 특기자로도 넣을 수 있고, 논술로도 넣을 수 있고, 정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다 합쳐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고, 그죠? 원서를 뭘로 넣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하는데, 이런 여기에 써 있는 전형,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특기 전형, 정시 전형을 내가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다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겠다 딱 하나만 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는 왜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연계는 여기에 써 있는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문과는 얘기가 좀 달라요. 문과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로드맵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는데, 이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중3 학부모님, 그 다음에 고1 학부모님, 그 다음에 고2가 이제 막 된 학생 학부모님들이 다 계신데, 이런 거죠. 대학이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그렇죠? 자,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대학들은 또 대학들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연대라는 대학의 목표는 뭘까요? 연대라는 대학의 목표는 서울대 가래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뺏어올까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서울대의 목표는 뭐겠어요? 정말 뭘로 보든지 간에 최상위권 아이들을 어떻게 연대, 고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안 뺏기고 우리가 싹쓸이 할까? 이게 서울대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대, 성대는 목표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연대, 고대 갈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형을 잘 만들어서 뺏어올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을 거냐의 문제가 대학은 이제 최고의 화두인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은 당연히 똑똑한 학생을 뽑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학은 똑똑한 학생을 뽑아요. 근데 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문과적으로 똑똑한 거하고 이과적으로 똑똑한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수월성의 문제.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건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렇죠? 뛰어나다는 얘기고 이 수월성 개념에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개념이 최근에 대학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똑한 그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면서 그다음에 새 시대가 원하는 이런 융합형 인재를 우리는 똑똑한 학생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대학 전형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들의 그 똑똑한 학생에 대한 정의가 정말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서울대 일반 전형 요강을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요강은 딱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통해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대학이 밝히고 있는 입장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그렇죠?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내신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 모집 단위라는 건 뭐죠? 뭐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뭐 의학과 이런 여러 가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단위인데 그 모집 단위와 관련된 그 재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재능은 뭐고 열정은 뭐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능과 열정, 우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 대학의 입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똑똑하다라는 거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이겁니다. 자세히 무슨 뜻이냐면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느냐. 결국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게 이 학생부 전형을 이제 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생부 전형을 갖고 그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뭐 내신이 1.3이다. 똑같은 학교인데요. 내신 1.7이다. 이제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다라고 보여지죠? 1.3이 더 우수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제가 원서를 넣어보면 1.3은 그 떨어지고 1.7은 합격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전형에 지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 전형에서 뭐 특기 전형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학의 입장에서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컷을 바라보는 게 이제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레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라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까지는 합격, 여기부터는 불합격 이런 개념이 라인인 거고 컷 레인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위에 있으면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으면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게 그 학생부에서 내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3은 떨어지고 1.7은 합격하는 그 이런 경우에 있어서 1.3인 학생과 1.7인 학생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이제 수학과학인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1.3이라고 하더라도 이 1.3이라는 얘기는 뭔가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 일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2가 그 2인 게 그 수학이나 과학이 좀 많이 있는 경우. 1.7인데 얘도 뭐 2가 많이 있겠죠. 3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1.7인 아이는 그 평균적으로는 1.3인 아이보다 내신이 떨어지지만 수학과학에서는 거의 이제 빠지는 과목이 없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로 넘어가면 1.3인 아이는 이제 교내에서 뭐 많이 했겠죠. 이것저것. 학교에서 뭐 대회에서 나와 상도 받았을 거고 본인이 뭐 탐구 활동 여러 가지 했을 거고 뭐 리포트도 냈을 거고 세특에도 보면 선생님들이 막 수학 잘한다 과학 잘한다 막 잔뜩 써줬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합격하는 1.7인 아이가 1.3인 아이를 누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수학과학과 관련된 이런 수월성을 그 교내 활동 말고 뭔가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우수하다라는 걸 뭔가 입증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보다는 이런 아이가 더 탐나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떨어뜨리고 얘는 붙는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그 내신이라는 것이 자연계 내신이라는 것은 정말 그 우리 여기도 이제 학생들 많지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요번에 이거 2 떴어요. 그죠? 그죠? 요번에 선생님 이거 1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벌벌 떨잖아요, 애들이. 그죠?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 많지만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학생들이 할 때마다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괜찮아. 하나 정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이 2로 갔다 3으로 갔다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다. 예. 물론 1등을 하면 학교에서 1등을 하면 그 1등에게만 주는 이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그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약간 그 미세한 차이로 그걸 놓치게 되면 좀 아까우니까. 예.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역균형을 지금부터 받는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니까 너무 예민하게 1등을 못하면 큰일 난다. 모든 걸 다 1을 맞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시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수학과학이 이제 그 제가 아까 뭐 다른 거는 좀 빠지더라도 수학과학은 안 빠지는 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이 이런 1.3이나 1.7인 아이들을 일단 어느 정도 우수한 아이들하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우수한 아이들을 판단을 했는데 요 숫자만 갖고 이제 뽑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대학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뭘 확인하냐 하면은 그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만나봐서 이 아이가 대학 가서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그 마지막에 판단하는 걸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학별고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라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서류를 갖고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학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인데 사실 학종의 준비 과정하고 특기자의 준비 과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종 준비도 하고 특기자 전형도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갖다 학종으로 낼까 특기자로 낼까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준비 과정이 다르잖아요. 이과는 문과는 좀 다른데 이과는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학종하고 특기자를 갖고 이제 1단계에서 보통 2에서 3배수를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서류. 요 앞에 이제 서류가 있는 거죠. 요 서류를 갖고 이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서류 갖고 이제 그 통과를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보는 거죠. 대학별 고사의 이름이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죠? 이런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대학별 고사를 보는 아이들의 시험의 이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면접? 들어보셨죠? 구술? 뭐 심층?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입시라는 건 이 1단계에서 서류를 갖고 이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2단계에서 그 실제로 본인들을 갖다가 가르칠 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그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를 갖고 면접이든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인 거죠. 그럼 이 왼쪽이 더 중요한가요? 오른쪽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제가 이 서류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그 1단계 우리가 이제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최상위권 대학에 그 1단계 통과하는 아이들의 이제 공통점을 이렇게 어떤 아이들 1단계를 통과하고 어떤 아이들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1단계를 통과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 1점대 대신 물론 이 서울대 기준입니다. 서울대 기준인데 뭐 모든 학생이 다 서울대를 가지는 않겠지만 1점대 내신은 이제 이건 이제 전교과죠. 전교과 1점대 내신. 두 번째는 이제 수학과학은 거의 1.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교내 비교과 상황이죠. 교내 비교과라는 건 뭐 학생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면 부모님도 잘못 이해하면 이 비교과라는 게 뭐 장수가 좀 많거나 담임 선생님이 뭐 열심히 써주거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하시죠, 사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올해 좀 열심히 안 써주는 선생님 만나고 좀 운이 없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과는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과는 그런 거보다는 좀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팩트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교내 경시예요. 일단 교내 경시상이 무조건 많은 아이들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내 경시상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이제 전공을 택할 거다. 그래서 이제 화학 관련 경시나 무슨 생명과학 관련 경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인의 어떤 진로하고 좀 상관없는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경시도 이제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저런 모집 단위 관련성, 그래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대에서 정말 물리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정말 생명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굴 뽑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명과학을 잘하는 아이를 뽑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생명과학 뭐 올림피아드죠.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는 떨어지고요. 물올 있는 애가 합격.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똑똑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고등학교 때 그 대학 와서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수월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 선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단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의 문제지 꼭 전공과 관련된 뭐가 있어야 그 아이를 선발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아니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이거는 뭐 약간 좀 우리 학생들 갖다가 좀 힘 빠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아니 걔네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내에서 생명과학 경시에서 상을 탔어요. 교내 경시에서 금상을 탔어요. 그래봤자 걔가 생명과학을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 와서 가르칠 거면은 고등학교 때 그 일반적으로 물리 경시 받은 아이하고 생명과학 경시 받은 애가 있으면 누가 더 똑똑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죠? 일반적으로 물리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명과학 전공을 하는 아이가 생명과학 쪽으로만 막 특화됐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수학과학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우수하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대학을 가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이런저런 뭐 세특이나 행특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뭐 이런저런 말 많이 써주고, 얘는 뭐 무슨 탁월한 뭐를 보이고 다 미사여구잖아요. 표현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뭐 나쁜 말 써주겠어요? 나쁜 말 써주면 엄마들 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서 항의하실 거잖아요. 아이들 같은 좀 잘 써달라 그럴 거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아이들 그 2학년 3학년 아이들 한참 뭐 그 고쳐서 내고, 일부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봐주고, 밑에 우리 그 실장님들이 다 이제 고쳐가면서 얘는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요새 그거 할 때죠. 예, 2월 말까지 이제 그 학생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그 학교에서 써주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실체적인 거, 텐저블한 거, 만져질 수 있는 거, 아 그렇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가 이제 1.3하고 1.7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1.3, 1.7보다 우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갖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들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3월 달에 또 우리 이번에 예비고일 어머님들 입학하면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학교 가면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이게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이걸 해주겠다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 총회 가서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학교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엄마들한테 저희 학교 사실은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죠. 저 당곡은 당곡대로, 문영은 문영대로, 뭐 무슨 성보는 성보대로, 난강은 난강대로 다 본인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냉정하게 여기 계신 그 학부모이나 학생들이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이제 뭐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E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뭐 상 받았다, 이 학교에서 내신 어떻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성보고등학교에서 1.3이고 난관고등학교에서 1.5다. 그럼 1.3이 1.5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할 수 없죠.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참 뽑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마다 다 비슷비슷한 거고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그 뭐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올해 뭐 저기 신동에 있는 광신고등학교는 뭐 서울대를 3명 갔는데, 뭐 그 옆에 있는 무슨 학교는 뭐 서울대를 1명밖에 못 가서 서울대 3명 보낸 광신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이런 평가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대학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새 대학은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 때는 사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다른 그게 없었고, 이게 한 줄 세우기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 잘하고 많이 시키면은 그 학교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 거예요.
저 열정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 시대잖아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별로 이렇게 개개인에 따른 그런 뭐 해라라는 전략을 짜주지 않거든요. 짜주나요? 이렇게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알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이거 했구나 기록해줘, 너희가 한번 나가볼래? 뭐 이 정도지 뭐 2년간 3년간 로드맵을 학교가 설계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예,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어떤 입시와 관련된 역량이 탁월한 그러한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 몇 분 정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운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담임인 아이들은 좀 더 지도를 잘 받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게요, 각자 알아서 가는 시대인 거예요. 각자 알아서. 예, 각자 알아서 가는 시대인데 A 학교가 3명 갖고 B 학교가 1명 갔다라는 것이 그 학교가 잘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본인이 준비를 잘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정확한 분석이겠죠. 어떤 애는 없었고 어떤 애는 있었고. 아니 만약에 그 학교가 잘해서 그 대학을 잘 보낸다면 꾸준히 계속 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관악동작 관내에 있는 열 몇 개 학교에 최근 한 5년간, 10년간 그 서울대 간 명수나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대학 간 명수를 전부 다 이제 통계를 내보면 제 생각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요 다음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한 것만 갖고 비슷비슷한 학교 애들 갖다 비교해서 어느 아이가 더 잘한다는 걸 볼 수 없는데,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뭔가 두각을 드러냈다라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 비교과라고 하는 거죠. 교회 비교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교회 비교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계신 자료집에 이것저것 많이 써 있잖아요. 한 10개 좀 써놨죠. 네, 뭐 이따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이 이제 교회 비교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나가거나, 그렇죠. 이제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비교과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수월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뛰어나 보이는 거죠. 뛰어나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봐야 될 거잖아요. 결국 서류라는 건 굉장히 많은 학생부 전형이든 특기자 전형이든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10대 1은 다 넘거든요. 웬만한 데들은. 그렇겠죠? 뭐 이렇게 추천이 끼어야 되는 그런 전형을 제외하고 학생이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학종 전형들은 10대 1은 다 넘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대 1이 넘는 그런 경기에서 2, 3배수를 뽑아서 이 아이랑 뭔가 수학과학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2, 3배수를 갖다가 이제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라는 거죠. 이게 1.3인 아이도 이런 게 좀 약하면 2, 3배수에 못 뽑힐 수도 있고, 1.7인 아이도 확실히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서 학생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2, 3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만나봐서 이제 우리 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얘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봐야겠다. 그럼 이제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 요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 있는 4가지 요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대 가는데, 이런 개념적인 요소를 우리가 갖다 규정을 할 때 하나씩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내신은 1점대 내신을 받자. 근데 이 1점 내신이라는 것이 꼭 1점 1.2여야 될 필요는 없고, 1점대면 일단 이 아이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판단되어진다. 다만 이제 이과니까 이제 수학과학은 이제 거의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교내 비교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전공과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비교과만 고민하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건 골고루, 내가 우수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건 골고루 해놓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력한, 내가 교수 입장에서 위에서 봤을 때 다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내가 이 아이 얼굴을 한번 보고 이 아이랑 면접을 하든 구술을 하든 심층을 하든 이 아이랑 한번 이런 우리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4시간을 투자해서 얼굴을 볼 만한 아이다라고 선택되어지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강력한 이런 교회 비교과를 좀 갖고 있어서 이 1, 2, 3만 갖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자라는 얘기죠. 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거의 1단계는 통과하지 않겠나. 웬만한 대학의 1단계는
통과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과, 이 문과의 학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 요소가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뭐를 해야 얘가 이제 일단계통과의 학종에 붙는다 떨어진다. 예를 들면 그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뭐 그 이대를 떨어지고 중대를 떨어지고 성대를 떨어지고 고대를 떨어지는데 서울대를 붙어요. 똑같은 학종인데. 이런 경우가 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을 잡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이 비교과의 이제 폭과 그다음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아이한테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제 문과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과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고, 자, 지금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회나 뭐 이런 그 축제나 무슨 캠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건 결국 수학과학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학과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내신도 그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도 그 비중이 그 제가 이제 자연계입시 특징이다라고 그 얘기하면서 이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다 똑같다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보다는 고2, 고3 내신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고2가 딱 되면 수학, 우리가 이제 단위수가 중요한데 수학은 이제 보통 8단이에요. 과학도 이제 적은 학교는 6단위에서 많은 학교 이제 8단이죠. 이제 국어, 영어, 기타 과목 보통 4단위. 2학년 1학기 때가 되면 내신 비중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 사회, 국사 여러 과목이 비슷비슷한 단위수를 가지지만, 고2가 되면서부터는 내신 반영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판단되어지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비중을 보면 국어, 영어 내신 아니면 다른 과목 내신 비중에 비해서 수학과학 내신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 그 2학년 내신에서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공부를 안 해놓은 아이들이 고2 1학기 때 가서 좋은 내신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국어 같은 과목은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그 내신에 필요한 그 뭐 작품을 좀 빠르게 본다라도 이게 가능하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배운 아이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아이가 3월 달에 처음으로 내신해 갖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럼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물리라는 과목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처음 보는데 어떤 아이는 물리원을 갖다 한 2번 하고 1학기 중간고사 보면 한 3번쯤 하고 이제 와요. 그런 아이가 둘이 같이 시험 보면은 그 이과 과목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선행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쟁은 사실 이과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같이 시험 봐야 될 애들이 2번씩 3번씩 하고 오는데 나는 뭐 무슨 대단한 능력을,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수업 시간에 한번 딱 듣고 그걸 맞춰낸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제 그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수학과학 비중이 이제 월등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과의 비교과는 전부 다 수학과학 관련 비교과죠. 그렇죠? 근데 그 수학과학 비교과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그 수학과학 공부를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공부가 돼 있는 애들하고 안 돼 있는 애들하고 당장 2학년 때 5월 달에 뭐 교내 학교에서 물리경시를 봤다.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요. 너무 뻔한 거죠. 너무.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요번에 이제 그 뇌과학 저희 애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다 수료도 하고 하나에는 뭐 장려상도 받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 이게 뇌과학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세요? 뇌과학. 생물이잖아요. 생물. 근데 실제로 수업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 지구과학 개념도 나오고 물리 개념도 나오고 화학 개념도 나오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저희 그 3월 달에 이제 또 천월반 또 시작하는데, 천문 올림피아드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문 올림피아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구과학.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인데 실제로 여기 뭐 천월 캠프 갔다 온 학생도 있지만 그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수학 개념도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물리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과목이 융합된 형태의 그런 그 아이의 그 능력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과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수학과학 공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기자 전형이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종하고 그
이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 갖고요. 이 특기자도 1단계 서류고 이제 2단계 면접인데, 물론 1단계에서 이런 일반적인 학종에 비해서는 수학과학과 관련된 선명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아이가 1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특기자니까. 수학과학 특기자니까.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보는 이제 면접이나 구술이나 심층의 수준이 학종에서 물어보는 그런 수학과학 문제 수준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죠. 어려운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학종 준비하는 애들이 하는 이런 수학과학 비교과 과정이나 특기자 준비하는 아이들이 준비하는 수학과학 준비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인데, 이과의 논술이 뭐죠? 어떤 논술을 보는 거예요? 이과의 논술이라는 거. 그래서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보는 거죠. 그렇죠? 가장 이 논술 전형의 정형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뭐 연대 같은 대학은 어떻게 돼 있죠? 수리 논술이 약 60%의 비중을 갖고 출제되고, 그다음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약 40%의 비중을 갖고 두 가지의 이제 답안을 갖다가 이제 채점을 해갖고, 내신은 연대는 이제 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고, 논술만 갖고 선발하는 거고,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굉장히 높은 이제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수능에서의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역시 여기서도 이제 본 게임은 수학과학이기 때문에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여기 이제 중3, 고1, 고2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지금 수리 논술 문제 주고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지금은. 그럼 지금 그럼 수리 논술 준비를 하려면 뭘 풀어야겠어요? 지금 수학 공부를, 지금 교과 수학 공부를 여러 번 깊이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과학 논술 똑같죠. 나중에 과학 논술 보려면 지금 무슨 공부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리 논술 보려면 물원 공부하고 물투 공부하고 이런 거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학종을 준비하는 과정, 특기자,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뭐예요? 수학과학이라는 중심축 안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내신이 굉장히 잘 나와서 학생부 전형 넣을 수 있으면 학종 넣는 거고, 특기자 넣을 수 있으면 특기자 넣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서류로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수학과학 준비가 돼 있으니까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시험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수능으로 가면요? 수능으로 가면 뭐만 하나 추가되죠? 영어는 뭐 보통 1, 2등급 받을 테니까, 이 정도의 아이라면. 왜 웃으세요? 우리 애는 못 받는데. 네. 영어는 제가 영어 선생인데요. 영어는 사실 너무 아니지만 않으면, 아이가 정말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신경을 너무 안 썼다, 이런 게 아니라면 한 1년 내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만 주시면 2등급 위쪽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어는. 그럼 이제 국어 한 과목이에요. 왜? 수학과학 공부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수학과학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뭐 2등급 안쪽을 받는다고 치고, 그럼 국어 한 과목 남은 국어 한 과목. 그러면 이제 정시도.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학생부 준비하는 과정, 특기자 준비하는 과정, 논술 준비하는 과정, 정시까지도.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결국 국수탐 3개인데, 그렇잖아요. 국수탐 3개인데 수학하고 탐구가 이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어떤 입시 준비의 과정은 굉장히 4가지 이걸 갖다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준비 과정을 갖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공부하다가 이제 본인이 보다 더 장기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이과는. 그래서 요새 웬만하면 강남에서 그런다면서요. 하도 요새 이제 문과가 좀 인기가 없는 시대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다 보니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이과를 보내야 된다. 그런데는데 이과는 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학생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죠? 문과 아이들은 사실 공부할 게 없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수학도 이과 애들의 반. 사실 반도 안 되죠, 공부해야 되는 게.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만큼 사회에 대해서 힘들어하나요, 문과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편하게 다니죠. 재밌게 듣죠. 뭐 사회문화, 얼마나 재밌어. 윤리와 사상, 뭐 옛날 고대 그리스 얘기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어떻고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유식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얘기도 하고 재밌죠. 근데 대학 갈 때 되면 이제 문과는 정말 어렵고, 이과는 학교 다닐 때는 수학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맨날 바쁘고 찌들고, 그렇죠. 이과 애들은 수업도 저희가 보통 이 학기 중에 진행하는 이과 아이들의 수학과학 시수가 적은 아이들이 한 주당 한 15교시, 수학 8교시, 과학 7교시,
그리고 적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은 뭐 18교시, 19교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과 애들은 정말 수업 들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수업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많다라는 거는 거기서 떨어지는 과제도 많다라는 얘기고 복습해야 되는 분량도 많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은 정말 어렵죠, 공부하기가. 그러나 대학 갈 때 되면 문과 애들보다는 훨씬 더 대학 가기도 쉽고, 일단 대학도 많고 정원도 많고, 그렇죠? 갈 때도 많고, 갈 때 많잖아요. 문과 애들은 문과 최상위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벌써 몇 개예요? 각 대학 의대, 그죠? 한 3,000명쯤 되나요 요새 의대 정원? 네, 3,000명. 거기다가 무슨 수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뭐 이과 상위권 애들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안 가더라도 잘하는 아이들이 쫙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여전히 성대, 여기까지는 다 좋은 대학들이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만 뭔가 정해진 이런 수학과학 중심의 이런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만 해주면 엄마들은 수강료를 좀 많이 내야죠. 문과 애들에 비해서는 들을 과목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고생을 해주면 문과 애들에 비해서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랄까요?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사고 방식이 국영수는 주요 과목,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기타 과목, 이런 도식이 있죠, 머릿속에. 근데 이제 이과라는 걸 딱 노선을 결정한 순간 우리의 주요 과목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수학과학으로 바뀐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면 영어 수능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과학의 이제 비중은 뭐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이제 사고 속에는 수학은 주요 과목이, 과학은 기타 과목이었고, 심지어 중학교 때 과학은 암기 과목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과학이 암기 과목이겠어요? 물론 외워야 되는 게 좀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보면 이런 왼쪽에 있는 수학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요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수학에서 딸 수 있는 비교과보다 과학 갖고 딸 수 있는 비교과가 종류가 훨씬 많아요. 수학 갖고 이제 교내 대회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있죠? 교내 대회가?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있죠. 그죠? 그럼 이 과학 갖고 할 수 있는 교내 경시는 뭐가 있을까요? 물화생지 4개가 있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기타 무슨 과학 관련 뭐 독후감을 쓴다라든가, 뭐 과학과 관련된 환경과 연결지어서 또 뭐 논술 대회를 한다라든가, 과학과 관련된 무슨 퀴즈 대회를 한다라든가, 과학 100일장을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이슈들이 훨씬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은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1대1이다. 그죠? 수학이 주요 과목이, 과학이 기타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난다. 라는 거고요. 예. 저희 학원에 이제 신화적으로 정말 최소 분량 공부하고 서울대 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 있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대학원에서 과학교육 전공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할 텐데 내신 1점대였고요. 네, 고등학교가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라서 예, 잘하는 게 없는데, 뭐 저희 학원 다니면 대부분 1점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1점대였고 뭐 수학과 거의 1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제 얘가 뭐를 했냐면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천호를 했어요. 이게 천호를 하니까 1단계는 이제 서류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아까 심층 면접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교육과를 원서를 넣었더니 지구과학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8문제가 소문항, 작은 문항 개수를 다 세니까 8개의 문제가 출제됐다는데, 그날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8개 중에 몇 개 풀었냐? 그랬더니 다 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악수했어요. 축하한다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대학별고사의 면접 문제는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답변을 한 아이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면은 좀 얘가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3분의 2 이상을 아이가 답변을 했다, 풀었다, 뭐 본인이 알잖아요. 수학과학 문제는 내가 풀었으면 답을 아는 거니까. 풀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다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대답했다고. 그래서 그냥 축하한다고. 너는 발표 기다릴 것도 없다고. 예, 그렇게 그냥 바로. 근데 걔가 붙었죠. 그러니까 걔는 정말 이것저것 뭐 하지 않고 정말 이 과학 한 과목 잘해서
지구과학 하나 잘해갖고 서울대 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좀 뭔가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거나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것만 특화시켜도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에게만 너무 이렇게 그 비중을 두지 마시고 수학과 과학은 여기 써 있네요. 비중이 어떻다고요? 1대1. 제가 이제 그 간명하게 머릿속에 입력하시라고 수학 대 과학은 이제 1대1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학과학 수업의 목적이라고 제가 이게 사실 그 강좌 운영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겁니다. 강좌 운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데 굉장히 좀 단선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저희 고3 아이들 그 수리논술 반이 지금 3반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수준별로 3반이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관악구 동작구에서 이렇게 수리논술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서울에는 그나마 좀 혜택 받은 거고요. 지방 가면은 한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제외하고는 논술 강의가 아예 없어요. 그게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도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에 산다는 건 굉장히 혜택 받은 건데 이 논술 강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수학 선생님들은 사실 그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은 보통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건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대학별고사와 관련된 그런 수업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그 논술반, 대학별고사에서 이제 논술반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한다. 그 이제 제가 고3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 정말 답이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신 3점대 이하. 그 비교과 없죠? 있는데 뭐 이런 게 축구 동아리 했다 이런 거예요. 왜 했냐? 그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상태에서 물론 대학을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추면 갈 대학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내고 싶어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집에서 통학 가능한 그죠? 이런 이름을 알고 있고 집에서 통학 가능한 그렇죠? 이런 대학을 그 내신이나 비교과를 갖고 넣기에는 자살행위잖아요. 그렇죠?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안 넣어야죠. 안 넣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정시 수능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어떠냐 하면 뭐 수학은 한 3 정도? 근데 영어 한 2, 3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국어 4, 5 이런 아이들 많아요. 제가 이과 바보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이과 바보. 그렇게 중학교 때 책 읽으라고 책도 안 읽고 독서량도 안 되고 일단 글을 뭐 이렇게 쓰라 그러면 그 3줄 이상을 못 써요. 이런 애들한테 뭐 자기소개서를 기대하고 이런 건 무리죠. 뭐 글을 3줄 이상 못 쓰는 건 괜찮은데 말도 20줄 이상 못 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과 바보라고 제가 부르죠. 그냥 농담 반. 어휴, 이과 바보 저거.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수학적 센스를 어느 정도 3등급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름 아는 대학을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술 올인해라. 논술 올인 일단 여기 이제 내신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없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한대입니다. 한양대. 한양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수리논술 하나만 갖고 선발하는 중에 꽤 많이 뽑죠. 몇백 명을 뽑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대. 수능 최저 없고 내신 의미 없고. 아주대, 인하대, 뭐 광운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그래서 수리논술 올인.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간다. 수능도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그래도 학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학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넣을 때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대학을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모님이나 그 학생은 그럴 생각은 없는 거죠. 내가 그러려고 너를 서울에서 키웠겠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부터 쭉 키워갖고 아이를 거꾸로 이제 지방으로 유학 보내기는 부모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답은 이거밖에 없다. 논술 올인해라. 그러면 딱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수능도 안 되는데 무슨 논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너는 내신도 안 되는데 무슨 논술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꾸로죠. 내신이 되면 뭘로 가면 돼요? 학생부로 가면 되잖아요. 수능이 되면 청시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신하고 수능이 안 되니까 지금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논술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머릿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단 내신부터. 내신도 안 되면 뭐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그렇게 그 내신 일변도로 절대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절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으면 이제 비슷하다고 판단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내신이 안 되면 수능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신 수능이 안 되면 논술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베이스에서 필요한 건 그 능력은 내신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애가 수능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수능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애가 대학별고사에서 농구수를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영어를 학교 내신은 막 4등급, 5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면 1, 2등급을 받죠.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예, 물어보는 문제 형태가 달라요. 물어보는 방식이 다르고.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학 내신 맞히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잘한다고 수학 내신 꼭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 내신 정말 지저분한 문제가 꼭 두세 문제씩 있죠. 꼭 정말 이상한 문제가. 근데 그거는 수학 잘한다고 맞추는 게 아니죠. 반은 운이고 반은 센스고. 그렇죠? 뭐 작년에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그 뭐였지 그 방과후에서 했던 그 책에서 문제를 내서 그 방과후를 들었던 애들은 유리하고 그 방과후를 안 들었던 애들은 불리하고 막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라는 거는 운도 많고 어찌 보면 자기의 실력이 수학 실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해서 꼭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형태가 좀 다르죠. 내신 수능의 문제하고 대학별고사의 문제도 또 완전히 다르죠. 접근법부터 다릅니다. 문제를 틀어가는 접근. 물론 밑에 있는 기반 지식은 비슷하겠지만은. 그래서 왼쪽 걸 잘한다고 오른쪽 걸 잘하는 건 꼭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도 마찬가지인데, 비교과를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이런 수학과 기본 베이스에다가 비교과는 이제 뭐도 필요한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렇게 줬잖아요. 이 학생들 손에도 이제 가겠죠. 뭐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고 학생들 자료가 나가겠죠. 이런 자료를 줬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뭘까요? 이면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학생이 있고요. 이 저희 학원에 이제 별무반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별무반에 꽂아놓겠죠. 소중한 자료 다 꽂아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면 이게 한번 빠질까요? 책꽂이에서.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걸 딱 받는 순간 여기 보면서 이제 스케줄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이제 다이어리에 다 기록해놓죠. 몇 월 달 무슨 대회, 몇 월 달 한 달 전에 찾아와 선생님 저 이 대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멋있죠. 그렇죠. 이런 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수학과 그런 능력만 갖고는 안 되고 아이가 성격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항상 너희가 한번 나가봐라, 너희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이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성향이나 뭔가 추진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잘하고, 여기 설명에도 제가 뭐 애들한테 듣고 싶으면 들어라고 했는데 아들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딸들은 여기저기 뭐 그렇죠. 저희 재원생들도 오늘 제가 왔는데 선생님 저 오늘 설명회 들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 중에 80%는 여학생, 남학생도 설명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성격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이런 그 수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제가 2월 말에 천월 간담회도 할 건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천월을 하면 대학을 가나요? 아니면 플러스 몇 점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많을 텐데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보다 이해도가 더 높을 텐데, 이게 그 실제로 수학과 공부를 이제 시켜보면요. 아이들이 요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1단계가 서류고 2단계가 그 시험인데, 면접인데 왼쪽이 중요하나요? 오른쪽이 중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이 중요하죠. 1단계까지 다 통과, 예선 통과하면 뭐합니까? 대학은 결국 합격하고 불합격밖에 없는 건데, 합격하려면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보는 구술이나 논술은요. 결국 이 아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팩트나 이론이나 공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대학에서 배우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아이가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얼마나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가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수업들이 필요한 거고 그 수업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죠. 그게 천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네올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뭐 물리 심화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저희가 지금 물리 인증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 인증반을 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하고 있는데 뭐 그 반은 전부 다 두 반 뭐 각각 10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학원 원장의 입장에서 10명이 안 되는 클래스를 1년 내내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아세요? 학원 경영 해보셨나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그 반을 10명 이하밖에 못 끌고 가냐면요. 시킬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시킬 수 있는 애가. 물리 인증하겠다 그러면 물리 인증 이제 4급, 3급 이제 8월 달에 이제 첫 시험이 있는데 물리 인증을 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일단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파이팅. 문제가 정말 어렵죠. 물리 안 그래도 뭐 부모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유행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고? 대부분의 물리 선생님들이 받는 이 5명 중에 닉네임 중에 하나인데 물리라는 과목 어렵죠. 특히 여학생들은 대부분 기피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여학생들이 물리를 싫어하면 그 한국물리학회에서 여학생 물리 캠프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제발 물리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물리 인증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 물리 인증 그 급수를 받겠죠.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4급도 받고 3급도 받고 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시험 범위는 1, 2입니다. 물리 1, 물리 2인데 근데 그 물리 인증제라는 게 학생부에 기록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 기록 못해 그러면 부모님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해? 아닌가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부에 기록도 안 되는데 그 어려운 물리를 뭐 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이렇게 막 우리 뭐 학생들 수업 들어봤겠지만 그 물리 인증 진행하시는 황상득 선생님이라는 분이 숙제를 좀 이렇게 가혹하게 내시거든요.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죠? 던져놓고 기어 올라오는 놈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수 없으면 들어오지도 마라. 이런 주의자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애들이 지금 예비고1 아이들이죠. 예비고1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8명이가 놀았는데 8명이 한 명도 안 떨어지고 꾸역꾸역 쫓아가고 있는데 정말 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얘네들은 나중에 일 좀 내겠다. 근데 제가 그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학생부에 기재하기도 어려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길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면서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지적 성장, 수학적 사고력의 성장, 과학적 사고력의 성장. 제가 방학 때 우리 1학년 아이들한테 교내경시 수업을 하라고 해갖고 저희 아이들 교내경시 수업을 많이 들었죠. 지금 듣고 있는 아직도 수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한두 번 남았나? 진행 중인데 이게 또 학교를 딱 갔어요. 그럼 이제 교내 경시를 하겠죠. 교내 수학 경시를. 뭐 대부분의 경시반 있는 아이들은 상을 받아 오겠죠. 그런데 이 교내 경시라는 게 학교에 따라서 출제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학 내내 가르친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그냥 고등학교 수학 1학년 교과서에서 내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정수론이나 조합론이나 이런 걸 주로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런 소위 뭐 KMO에서 다루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중간중간에 막 껴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많이 커지죠,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학별고사를 볼 때 필요한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마지막에 이런 사고력을 키워서 그런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고 그 수업을 듣게 하게 하는 학부모가 관학구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없죠. 어머님들은 단선적 사고를 한다니까요. 요거 들으면 몇 점 플러스인데요. 요거 들으면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요거 들으면 1단계 통과하나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는 이과는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본인한테 어려운 과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 천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작년에 그 천월 진행할 때 저희가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2단계 수업 하겠다 그러니까 딱 뭐 본인이 하겠다는 애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서너 명의 아이들은 다 했나? 한 명 빼놓고 다 통과했나? 결국 마지막까지 갔죠. 마지막까지 이제 겨울학교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예.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거를 1단계를 통과했는데 서류 통과까지 다 해놓고 왜 2단계 수업을 안 들으려 그래?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중간고사 너무 부담돼요. 준비 기간이 겹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에서 잘 봐서 올릴 수 있는 내신이 약 0.5 등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2 받을 애가 이거 하느라고 그 시간 뺏겨갖고 1.7을 받아서 0.5가 떨어진 거잖아요. 0.5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력을 키운다는 입장이나 아니면 비교과에 이제 학생부에 기재돼서 이 아이가 나중에 특기자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내신 0.5점하고 이 준비 과정을 바꿔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죠? 뭐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그 천월 준비하면서도 그 1.1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중간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죠. 그렇죠? 비싸서 안 해요.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갈고 놨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얼마나 평상시에 애들을 교육을 잘 시켜놨으면. 근데 사실 그 천호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인터넷 과제로 나오면 통신 과제로 나오면서 이제 풀게 되는 문제나 교수님 앞에 가서 아이가 이제 그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서 풀게 되는 문제의 수준이 마지막에 그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보는 대학별고사 수준의 수학과학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고1 때 접해보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을 본인 답안을 겨울학교까지 갔다는 얘기는 본인 답안 작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답안을 작성해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루게 되는 지적 성장이나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단선적으로 이거 하면 뭐 없고 이거 하면 뭐 없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과를 갖다가 이제 그 학생들을 끌고 갈 때. 그래서 저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그 토탈 케어라 그래갖고 웬만하면 올인해라. 이거죠. 이게 올인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저희 학원에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간 아이들 뭐 제가 몇 명 그 제가 설명회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이과에 뭐 예를 들면 그 영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한영주라 그 당곡고등학교 나온 아이인데 남서중 나오고 위에서 이제 조교로 요새 안 나오는 것 같대 바쁜가 어쨌든 그 아이가요 중3 때 와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갈 때까지 그 저희 학원에 3년간 계속해서 공부를 한 학생인데 제가 그 3년 동안 그 어머님하고 약 2회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3년간. 그럼 그 엄마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단 아이랑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머님은 그 영주라는 아이가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원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들의 비교과 설계해주고 그 아이의 수업을 짜주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어려워요. 네. 학생보다 훨씬 어려워요. 부모님 설득하기가. 왜 그렇죠?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해보셨거든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엄마는 빠져라라는 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고 엄마는 좀 따로 계세요. 제가 애들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또 신뢰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믿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도 뭐 제 수업 듣는 애들이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걸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대학 보낼 때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학생들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죠, 애들이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영어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반당 6교시 수업을 해요. 근데 이과 애들은 수학 8교시 듣죠? 수리 논술 4교시 듣죠? 과학 논술 또 3교시 듣죠? 그럼 벌써 몇 교시예요? 8, 4, 3이니까 15교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화원 수능 이런 거 하나 들으면 또 18교시. 근데 영어를 6교시 들으면 24교시. 국어를 4교시 들으면 28교시 학원 수업이.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니네들 고3 영어 수업을 그 3월 달부터는 4교시 이하로 줄여주겠다. 어떤 애들이 2교시만. 일주일에 2교시만 해서 내가 듣고 선생님 불안해서 안 돼요. 불안해서. 내가 안 불안하게 해줄게. 제가 부탁해요. 오히려. 걱정하지 마. 2교시만 들어도 돼.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럼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자원들이. 그런 리소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리소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시간. 그 학생들의 시간을 뺏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뭐를 하라라고 시킬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니까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죠. 당연히.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과반을 운영할 때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일단 반을 구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오늘도 지금 이제 우리 김태원 선생님 와 계신데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려면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되죠. 학생들이 좀 두툼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뇌올 진행하면서 여기 뇌올 했던 학생 누구였냐? 없나? 소희랑 서연이랑 둘밖에 없나 여기는? 수빈이도 있구나. 했는데 몇 명이 했지? 뇌올? 수업 몇 명이 했냐? 8명? 8명? 그러니까 그 2명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화해놨다가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이번에 뇌올 수업한 애들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그 이 뇌과학 캠프라는 수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업을 잘하신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머님도 잘 아시는 그 대치동에 있는 그 대찬학원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원교육이라는 두 군데에서 그 뇌캠프 강의를 개강을 하셨죠. 예. 근데 거기는 그 한 학원이 약 60명, 한 학원이 약 70명, 저희 학원보다 수강료는 더 비싸게. 근데 제가 김태훈 선생님 보고 저희 학원에 뇌캠프 할 아이들이 10명이 있으니까 조금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이 천월 같은 것들을 진행하려고 해도 우리 정영 선생님한테 이거를 한나절을 빼라. 뭐 토요일에 한나절을 빼라. 요일을 비워라. 수업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려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업을 또 빼야 되잖아요. 줄이고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두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몇십 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떤 반을 구성할 수 있는 단위가 돼야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올 수 있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관악구 동작구에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있는 어머님들은 자꾸 이렇게 그 다른 생각을 하시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저를 테스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 어저께가 오늘 그 어머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애가 몸도 약하고 멀리까지 가긴 너무 멀고 그래서 관악구에 찾아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 학원이 참 제 생각에는 이 인근 한 이 반경 10km 내에서 저희 학원만큼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원장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학원이 또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압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대학 갈 때 어떤 전형으로 원서 6장을 구성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학생들이잖아요. 어느 학원 원장이 한 명 한 명의 원서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중3 때부터 고1 때부터 다 구성하고 그런 원장이 있나요? 입시에 그렇게 해박하면서 그죠? 잘생겼으면서 그렇죠?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이런 학원이 없죠. 그렇죠? 없는데 그 가까워서 여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쁘신데 오늘 중간에 딱 요 한 타임이 비어갖고 설명회를 제가 우리 김태훈 원장님 때문에 이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 주로 수업하시는 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섭섭하실 텐데 주로 수업하시는 게 이제 그 영재고 다니는 아이들, 네, 영재고를 가려는 아이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 뭐 무슨 용인이나 하나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네, 이런 수업들을 거의 주로 하시죠. 주로 하시고 그 치열한 대치에서 학원 운영도 하시고 강의도 정말 오랫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연을 맺어서 나이는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 네. 믿기세요? 나이는 제가 더 많은데 항상 뭐 반은 친구처럼 반은 이렇게 협력자로 일을 해오면서 저희 학원 아이들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 비교과 관련해서 제가 수업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워낙 그 이과 출신이신데 여기 예전에 이제 서울대 미생물학과였는데요. 지금은 생명과학부고 거기 이제 그 박사까지 다 수료하시고 굉장히 뼛속까지 이과이신 분인데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문과적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설계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식견
뛰어난 식견을 갖고 계시고 그래갖고 제가 또 모르는 분야 그다음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설명회를 부탁을 드렸고 제가 3월부터 김태원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갖고 학생별로 이렇게 뭔가 좀 비교과 설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뭐 1학년 때도 제가 뭐 이 아이 저 아이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줬는데 2학년 때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이 또 워낙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도 욕심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든 비교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비교과를 잘 상의를 해서 찾아서 지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엊그제 저희 제자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서울대 그 사대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여기 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랑 통화를 해서 야 선생님이 그 고1, 고2 애들한테 이런 탐구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 주제 같은 거 좀 선정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테마를 잡으면 그게 니네들 학계에서 요즘에 얼만큼 핫한 이슈인지 그다음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너희 그 과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어필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 주제인지 니네들이 검토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유 해줄 수 있죠. 너 공부 열심히 했냐? 대학원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제자들이랑 통화를 해서 제가 걔네들을 좀 부르겠다 그랬어요. 니네들 그럼 선생님 좀 부르면 와서 검토 좀 해줘라. 네 힘으로 안 되면 네 과애들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좀 해줘라. 선생님이 알바비 줄게.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하는 거하고 또 그 현재 학계에 있는 애들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대회 준비도 사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 비교과 설계해주고 이런 거는 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비용을 받지 않냐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산정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해요? 그렇죠? 네, 산정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아이한테 어떤 비교과를 나가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선적으로 이거 하면 합격, 이거 하면 불합격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커진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걸 갖고 비용을 받기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학원 별무반을 쓰면서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외부 아이들을 해주고 싶어도 일단 해줄 방법도 없고 비용 산정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제가 2시까지만 하는데 좀 길어졌네요. 오늘의 두 번째 연사인 우리 김태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1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면 한 20분 이내로 끝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이제 질문 위주로 이거를 얘기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듣고 있으면서 앞에 나가면 뭐부터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장황하게 말하는 거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비교과 활동 설명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도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학교나 우리가 보통 창의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의재단의 교과부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교육청 그리고 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는 학교 대표로 선발이 돼서 교육청 창의재단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개인적인 능력, 정말 개인 능력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올림피아드죠. 예를 들면 천문 올림피아드. 굳이 뭐 사실은 천문만 있는 건 아니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다 올림피아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들 체감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먼 얘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교육 제도 내에서 진행하는 구조인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잘 못 챙겼던 부분. 이거는 안 챙기면은 네, 바보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네, 저는 목이 안 좋은가 봅니다. 마이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럼 이게 별표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까만색이네요. 까만색으로 별표를 쳐놓으면요. 전국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이거 별표 칠만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술대회.
전국 학생과학 논술대회 이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노벨 과학 에세이 대회, 그리고 과학 축전 요거가 있죠. 그리고 네, 뭐 이거 정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얘기를 조금 해보면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도 이걸 해 본 적이 있는데,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과학 탐구 대회 하고요. 탐구 대회. 탐구가 빠지고 과학 토론 대회. 그래서 과학 토론 대회라고 하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융합 과학 대회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 탐구 이 토론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뭐 텍스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여서 3월 1일 날 주제 발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아이들끼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뭐 8월 이런 때 이제 토론 대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발표를 하면서. 근데 이제 탐구라고 하는 부분이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래서 뭐 읽어보셨겠지만 올해부터는 탐구를 빼고 그냥 토론 대회 이런 형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학교 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융합과학대회 같은 경우도 7월, 8월 달에 가서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킨텍스에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인텔 사이언스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를 선발하는 과정이에요.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인텔 사이언스 챌린지에 어쨌든 그 토론이나 주제 연구 방식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냥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학생과학 논술대회 이렇게가 있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조금 심화를 했고 논술 전형이나 수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연습 삼아라도 논술대회를 참가해 볼 만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대외적인 주제가 아니고요. 학교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술대회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노벨 과학 에세이 대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로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가서 봐볼게요. 14페이지. 노벨 과학 에세이 대회. 중간에 질문 그냥 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저도 설명회 같은 거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느끼기에는 이미 싫어하세요. 지금 빨리 가시고 싶어 하시는 지금 기류가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노벨과학 에세이 대회를 보면 시상 내용에 보면 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럽 연수도 보내주고 금상도 있고요, 은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노벨상을 받았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탐구를 해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에세이죠. 에세이 한번 써가지고 혹시 압니까? 잘못해서 대상 받을지요? 이런 거는 정보의 부재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돈이 들어가고 뭐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과학이 심화나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에세이 쓰는 겁니다. 누가 노벨상에 대해서 얼마큼 알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탐구도 하고 뭐 이런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거에 이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에세이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 자체가 서류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잠깐 세보면 서류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학생부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추천서하고 자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소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학교 소개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아이가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교 소개서가 평가가 돼요. 근데 학교에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회의 참석을 하셔서 학교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를. 교내 경시 대회도 1, 2, 3학년이 통째로 한 번에 교내 경시를 본다. 정말 오래된 학교죠.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보고 수상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애들한테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경기고등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을 따로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교가 1, 2학년, 3학년 이렇게 분리해서 하든지 1, 2, 3학년 통째로 3학년한테 몰아주든지 이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학생부에 해당하는 건 내신, 예를 들어서 교과, 비교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신에 해당하는 건 이제 어머니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내신 성적 잘 받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얘기예요. 추천서나 자소서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 우리 애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수시 준비를 할 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 때부터도 무슨 동아리 활동도 하고 무슨 노벨 에세이 대회도 나가고 토론 대회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귀찮은 엄마가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들도 1학년 때부터 뭘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요. 아무 흔적 없이 생활하고 있다가 3학년 때 느닷없이 추천서 좀 좋게 써주세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의미 있는 추천서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소문내는 게 중요해요. 이 소문을 내려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천서와 자소서가 양질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쉬운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창의 축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요소예요. 과학 창의 축전. 그럼 바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거죠. 창의 축전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과학의 날 행사가 되기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뭐 8월이나 9월이나 이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우리 그 전람회 이런 걸 하듯이 부스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동아리에서는 우리 학교의 우리 동아리에서는 이런 부스를 운영해서 뭐 킨텍스의 여름 방학에 찾아오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재미난 소재들을 좀 해주겠다 이런 부스를 운영하는 게 요 그 과학 창의 축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어플라이를 해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이 되면 채택이 되면 그 부스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지금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주제에 해당했던 거죠. 요 주제에. 즉 교과부 산하에서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부 다 과학의 날 행사랑 연동돼 있는 거예요. 교내 경시도 마찬가지죠. 과학의 날 행사랑 연동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게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년을 불문하고 지금 체크해드린 대회 정도는 정보만 있다면 참석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 자체 내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실패하는 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는 남게 돼 있다고요? 설사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런 데 전시회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활동한 흔적에는 남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실패다, 뭐 흔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추천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추천서는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열정적이고 자기 관리가 잘해서 뭐 상위 몇 %의 학생입니다. 라는 추천서는 추천을 안 해준 거죠. 안 해준 거예요. 추천서 자체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1학년 2학기 때 이 학생의 이런 활동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구체성이 들어가야 좋은 추천서예요. 그렇지 않은 건 아무 의미 없는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고요. 자소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PR할 수 있는 게 자소서인 건데 적어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흔적이 충분히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류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R&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팀 R&E도 창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예요. 스팀 R&E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애들이 여기에 꾸준하게 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연구 활동을 하거나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요. 동아리는 애들도 만들기도 하겠지만 1년이나 한 학기나 단발적으로 만드는 동아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동아리를 후배들까지 계속 양성을 해서 학교 동아리 형식으로 그 안정감을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형식이에요. 동아리는 언제나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로 주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좀 스토리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잘 돼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소논문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소논문집 이런 식으로 묶여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거를 발표하거나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의 소논문 혹시 묶어서 만들어주는 학교가 있나요? 여기에? 네, 학교가 그래도 몇 군데 있네요. 근데 그런 형식이 잘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이거를 왜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창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스팀 R&E라고 하는 게 500만 원씩 연구비를 줘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만 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던 거를 문을 열어서 과학 중점 학교 혹은 과학 중점 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일반고로 다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나 어느 학생들이거나 이런 소논문이나 탐구 주제를 본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요약본을 창의재단에 보내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면은 500만 원씩 나와요. 팀당. 그 연구비 자체가. 이제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소논문 대회를 가지는 거고요. 학교 내에서. 소논문 대회. 소논문 대회를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내용.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내용이 가을에 있는 거죠. 가을에. 여름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탐구를 하고요. 가을에 학교 대표를 선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5월달 요때 돼가지고 이거를 과학 탐구대회 일환으로 스팀 R&E를 신청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채택이 되면 이제 연구비가 나오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소논문 대회가 있는데 여러 애들이 참석을 했는데 학교 대표로 선발되는 애들은 극소수니까 이게 선발이 되는 애들은요. 그러면 나머지는 섭섭하니까 이거를 묶어가지고 소논문집이라도 학교 이름으로 내주면 학교가 센스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센스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길어지는 얘기인데 수시 대비를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내신 성적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수능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준비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그건 진행하게 돼 있는 거고요. 최종까지. 수시 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시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는 학교에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체크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면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그 다음에 과학 논술대회, 그리고 노벨 과학 에세이 대회,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그리고 융합 인재교육 스팀 R&E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서 이제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 교과부 장관상이나 뭐 창조과학부 뭐 이런 뭐 대통령상까지 있는 형식이니까 이제 의미 있는 거고 어쨌든 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정말 능력이 좀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 별을 그렸으니까요. 이번에는 달 이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차피 색깔은 까만색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천문 올림피아드, 여고생 물리대회,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물리 인증제, 그 다음에 뭐 한국 뇌 캠프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거고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올림피아드들도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죠. 보면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학 프론티어 캠프 이런 것들은 참석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의과학 캠프나 대학에 있는 캠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대개는 학교들에서 3학년 위주로 선발을 해줄 거고요. 애가 수시 전형에 서류에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전교 1, 2등 학생들한테 몰아주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넌센스 있는 부분이 이런 그 공학 프론티어 캠프나 혹은 카이스트 캠프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학교장 추천이 진행되는 건데 한두 명 추천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2, 3학년 다 해서 한두 명 추천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는 3학년 위주로 가는 형식이고 유일하게 이제 그 뇌과학 캠프 같은 경우는 1학년만 출전이 가능해요. 1학년만.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거의 무제한으로 한 30명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이면서도 굉장히 1학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뇌 캠프를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도 여름방학에 있는 건데 신청해서 갈 수 있어요. 가서 이런 것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 내고 이런 것들인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그러면은 화학 실험 내용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구조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죠. 질문. 궁금하신 거. 솔직히 하나 주제당 제가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설명하고 그러셨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뒤에 있으세요. 뒤에 있으시지만 앞에 있는 연사가 다르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분이 지금 학교 그냥 기록으로는 네. 남길 수 있는 게 자소서 쓸 때만 네.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 여기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돈의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이제 전체적인 뭐 서울시 특별교육청 이렇게 해서 뭐 상 받는 건 올릴 수 있어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못 올리는데 상을 네.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자소서 기록 말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표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부 주체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학생부에도 올라가는 얘기예요. 학교 대표로 우리는 교내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를 선발했다. 그래서 학교 대표로 해서 교육청 대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니까요. 아까 별표 쳐드린 거는 이제 의미 있게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고요. 달 이렇게 그림을 해드렸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에는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자소서가 재작년부터 공통 자소서 양식으로 바뀌면서 양식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2번 항목이 뭐가 있냐면 대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진행된 전형은 기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고요. 물론 전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항목들에는 충분히 적을 수는 있어요. 대회 명칭까지 적을 수 있나요? 자소서에? 최근 기조로 보면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서나 자소서에는 어쨌든 이 아이가 고등교과 과정에서 진행을 했는데 학생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를 어필하는 게 자소서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개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안 쓰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탈락시키겠다 이런 걸 쓰면은 써서 탈락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오. 사례가 있으시면은. 네. 네, 이따가 또 질문을 받으시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과학 토론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가서 원활하게.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을 사실은 디자인을 해주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3 이렇게 되고 수능 보는 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수시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수시 준비가 언제까지 다 끝나 있어야 될까요?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는? 고3 1학기까지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가 되면 이제 수능 모의고사들을 보죠. 수능 모의고사들을 봐요. 그리고 재수생까지 합류해가지고 뭐 대수능 모의고사를 보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모의고사를 보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에는 수능 실전에 대비하는 기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실전 대비. 재수생으로 치면 1년 동안 재수 다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끝내고 나서 뭐 사설 모의고사 보고 이러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전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6월, 7월 이때 되면 원서를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름방학 끝난 다음부터 빠르면 9월부터 해가지고 대학별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학 입시는 끝난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는 뭐가 끝나 있어야 되냐면 논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근데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요? 동의 안 하세요. 지금. 학교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하면은 과학 과목의 2과목은 고3 2학기 때 배우게 돼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수시를 봐요?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2 겨울방학 때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 있어야 입시가 가능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면 되냐면요. 재수학원 가면 돼요. 그러면 1년 다시 준비하는 시기가 이 사이클이랑 똑같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2까지 끝나는데 수학은 당연히 고2 겨울방학까지 논술 준비까지 끝내는 게 목적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끝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 교과목이니까 수학하고 생물을 선택해서 연대 논술을 보겠다. 아니면 무슨 경희대 논술을 보겠다. 중앙대 논술을 보겠다. 그러면 어쨌든 논술이 2과목까지도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끝나 있어야 돼요. 고2까지. 그러면 그 전에 뭐를 했었을까요? 원과목 같은 거를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1년씩 당겨서 보게 되면 뭐랑 이게 일치하는 과정이냐면 교내경시를 준비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내신 대비 진도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런 대학 입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내경시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그 선행 속진을 할 것이냐 그런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내경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는 이런 대회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이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요. 이거하고 비교과 이거를 챙기는 과정이 비슷할 겁니다. 여기가 2가 끝나 있으려면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2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럼 그 전에 어쨌든 예비 강좌라도 했었어야 되고 그 전에 원 교과도 끝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학원에서 교내경시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수시 대비를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연동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워낙 거부감을 가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학교에 교내경시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학교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거니까 교내경시 반을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들한테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고2 겨울방학까지 끝나야 되니까 지금 1학년 때 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 심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탐 과목을 2를 2학년 되기 전에는 들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은 2는 3학년 2학기 때 하는 건데 왜 벌써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신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에는 학원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교내경시를 해라라고 디자인을 해드리는 게 거부감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런 의도입니다. 대답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네. 또 질문하시죠. 제가 딱 2개만 더 질문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학원에서 잘 모르시겠다 이러시면은요. 아이들 통해서 아니면 어머니들이 의사만 있으시면 2가지의 의사인 거죠. 수시 대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시 대비를 할 거다라는 의사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학원의 프로그램을 존중해 줄 의사만 있으시면 시기별로 이런 정보를 학원에서는 충분히 핸들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수시 대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과학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정시하고 수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시를 준비하는 데에서의 수학하고 과학을 준비하는 거는 과탐 과목을 뭐 막말로 얘기해서 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만. 그쵸? 이거를 준비하는 과학의 수준하고 수시에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학에다가 뭘 준비하실 건데요? 수시로? 아까도 이제 얘기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전교 1등이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는다 그러면 준비를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내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크가 꼬였습니다. 이렇게 역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논술밖에 없죠. 혹은 혹시라도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하고 2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름을 알고 통합 가능한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이대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 논술만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학교고 예를 들면 경희대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2까지 해야 돼요. 1, 2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를 진행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수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커리큘럼이 교내 경시를 소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서 커리큘럼을 2학년까지 끝내야 되는 거고요. 논술 대비나 이런 거를. 그렇지 않다. 나는 수시 대비를 안 할 거다. 그러면 뭐를 준비하면 되냐면 그냥 원의 수능 준비를 하면 돼요. 네. 제가 다른 설명회에서는 논술이 네. 점점 더 줄고 있기 때문에 논술로 뽑는 비중이 네네. 논술에 너무 많이 이렇게 네. 투자를 하지 마. 그거는 논술을 할 수 없는 학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시만 준비해라 라고 하는 학원은 정시만 하는 학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좀 이상한 거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천문 올림피아드 이런 올림피아드를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늘 미스테리해요. 저도 생물 올림피아드를 하지만 감히 생물 올림피아드 반을 엽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안 하거든요. 뇌과학 같은 경우도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학원인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입시라고 하는 건 최대 가능성의 원칙인 거죠. 아이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 얘가 논술 준비도 돼 있고 대학 별고사도 돼 있고 서류 준비도 돼 있고 내신도 1등급이고 학교장 추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볼 거다라고 하면 기회가 6번에 있는 거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그런데 정시만 준비했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 네,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걸 하느냐 이걸 하느냐 이 차이가 큰 것뿐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하게 되면 교내 대회 같은 걸 했을 때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그러니까 이게 논술을 안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논술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논술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영향 이게 논술이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과학 논술이라고 하는 건 과학 문제를 글로 쓰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2 과목까지를 심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얘기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과목하고 과탐, 수능의 과탐의 2 과목을 동기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논술 준비가 여태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탐의 2 과목이 하나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막 책을 읽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논술이.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도 늘 설명회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좀 회의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회의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방향이 맞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는 소수가 수시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의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자연계 정원이 975명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영재학교나 과고나 이런 쪽 아이를 또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서 3학년이 졸업을 해가지고 여기 이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응시해가지고 합격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중에서 영재학교 과고 뭐 이렇게 뭐 특목고 이런 애들이 합격하는 인원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아이스크림 한 번씩 쫙 돌리겠습니다. 지금 700명, 800명. 800명이요? 500명. 320명 정도예요. 네, 320명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갈까요? 일반고 애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수시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 여기를 차고 들어왔던 게 용인외고 자연계열, 하나고 이런 애들이 입학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 갭을 차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무슨 영재학교나 이렇다고 해서 다 걔네들이 다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인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인원을 다 합해보면 300 최고 많았던 데가 340 몇 명이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대표님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시 끝났는데 서울대 수시 전형으로 들어간 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히려 깜짝 놀라죠.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TO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서울의 수시 전형은 수시 정원이 점점 늘어나서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서울 내에서는 75% 이상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정시가 어려운 거예요. 정시 전형은 20%밖에 안 돼요. 대학의 인원을 보면 학과별로 한 자릿수예요. 뭐 기계공학부 9명, 뭐 화학공학과 5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전국의 1등들이 다 수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합격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엄마가 진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다든가 뭐 이런 경우만 합격이 가능한 거죠. 오히려 저는 수능이 정시가 운이라고 생각해요. 1등들 중에서 랜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재수해야죠. 네. 그러면 대표님 다시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고 저는